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윌북 출판사에서 여성들을 위한 클래식, 어른이 되어 다시 읽는 세계문학 고전, 걸 클래식 컬렉션 2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 컬렉션은 비밀의 화원을 비롯하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키다리 아저씨, 메리 포핀스 4권의 구성으로 아이와 어른들 모두 좋아할 만한 세계문학 고전 베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화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긴 이는 이경아, 출판사는 윌북입니다. 비밀을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인하여 비밀의 화원은 꾸준히 영화화되기도 하는데요. 자연의 치유와 문학의 치유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작품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10년간 어른들의 말 못한 사정 때문에 대저택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닫혀버린 비밀 정원. 그 정원을 인도에서 온 메리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 정원을 되살리기 위해 친구들을 사귀고 마침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는 조마조마하면서도 극적입니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현실에서도 있음직하고 비밀 정원에서 회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마법처럼 건강해지는 모습은 판타지 소설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콜린과 메리, 디콘 삼총사는 정원을 혼자 가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깨우치면서 어른이 주지 못한 사랑을 그들의 우정으로 채워나갑니다.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정원을 가꾸고 동물들과 놀고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가면서 죽은 정원은 되살아나고 저택의 운둔자 콜린은 건강한 아이가 되며 이러한 변화들은 주변 사람들의 닫힌 세계까지 활짝 열게 만들게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비밀의 화원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메르네녹스가 고모부와 함께 살기 위해 미슬스웨이트 장원에 가게 되었을 때만 해도 보는 사람마다 메리처럼 보기 싫은 아이는 처음 보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말 그대로였다. 얼굴은 야이었고 체구는 작고 연한 머리카락은 숱이 별로 없고 표정은 늘 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노란색이고 인도에서 태어나 얼굴빛도 누리게 했다. 게다가 이런저런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았다. 메리의 아빠는 영구 총독부 관리로 늘 바빴으며 본인도 병을 달고 살았다. 메리의 엄마는 파티에 가서 유쾌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대단한 미인이었다. 메리의 엄마는 딸을 전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메리가 태어나자 젖먹이 딸을 아야, 과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영국인 집에서 일하던 인도인 유머나 하인에게 맡겨버렸다. 아야는 맴 사이부, 인도인들이 영국인 여자, 주인을 부르는 말에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면 갓난아기를 최대한 맴 사이브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메리는 허약하고 떼쟁이고 못생긴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냈고 여전히 몸이 허약하고 떼쟁이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게 된 후로도 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지냈다. 메리는 아야와
인도인 하인들의 거무스레한 얼굴밖에 본 기억이 없었다. 아야와 하인들은 언제나 메리에게 복종했고 매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다. 메리가 때를 쓰느라 울어대면 심기가 상한 맴 사이브가 화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리가 6살이 되었을 즈음 이 아기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최고의 못 말리는 독불장군이 되었다. 메리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라고 고용한 젊은 영국인 가정교사는 이 아이에게 어찌나 질렸는지 3개월 만에 떠났다. 새로 고용한 가정교사들 역시 먼저 있던 가정교사가 근무한 기간만큼도 채우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기 일쑤였다. 그러니 메리가 책을 읽는 법을 스스로 배우려 하지 않았다면 평생 글자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9살이 되던 해 숨막히게 더운 여름날 아침, 메리는 짜증을 내며 일어났다. 그런데 침대 옆에서 시중을 들려고 서 있는 하인이 자기 아야가 아니라 더 짜증이 났다. 왜 내가 왔어? 메리가 못 보던 여자에게 물었다. 너는 여기 있지 마. 어서 아야나 불러와. 그 여자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더듬더듬 아야가 올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에 메리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손으로 때리고 발로 마구 찼지만 하인은 더욱 겁에 질려 아야는 아가씨에게 도저히 올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어딘지 수상쩍었다. 평소에 일과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현지 하인들 가운데 몇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메리가 본 하인들은 핏기가 없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살금살금 돌아다니거나 종종 걸음을 쳤다. 하지만 아무도 메리에게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고 유모도 끝내 오지 않았다. 오전 내내 메리는 정말 홀로 남겨졌다. 마침내 메리는 어슬렁어슬렁 정원으로 나가서 베란다 근처 나무 아래서 혼자 놀기 시작했다. 꽃으로 화단을 만들며 놀았다. 커다란 주홍색 히비스커스 꽃들을 작은 흙무더기에 꽂으며 놀다가 점점 더 부하가 치밀어 올라 사이드라는 이름의 아야가 돌아오면 어떤 욕을 퍼부어줄지 혼자 중얼중얼했다. 돼지들의 딸. 메리가 말했다. 원주민을 돼지라고 부르는 게 가장 지독한 모욕이었기 때문이다. 메리가 이를 바득바득 핥며 이렇게 욕을 해줘야겠다고 곱씹고 있는데 엄마가 누군가와 함께 베란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와 함께 있는 사람은 젊은 금발머리 남자였다. 두 사람은 그곳에 서서 이상하게 목소리를 잔뜩 낮추어 소곤거렸다. 메리는 소년이라고 해도 될 만한 예쁘장한 젊은 남자가 누구인지 알았다. 영국에서 갓 부임한 매우 젊은 장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아이는 남자를 빤히 바라보았지만 그것도 잠시 자기 엄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메리가 평소에 맴 사이브라고 부르는 엄마는 키가 무척 크고 날씬하고 예뻤으며 항상 멋진 드레스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불거리는 머리칼은 비단결 같았고 작은 코는 항상 주위를 깔보듯 섬세하게 솟아 있었다. 게다가 커다란 두 눈은 항상 방긋 웃었다. 엄마의 드레스는 얇고 하늘거려서 메리는 그 옷이 네이스로 가득하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날 아침 엄마의 드레스는 유독 네이스가 더 풍성해 보였지만 엄마의 두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희둥굴에 뜬 두 눈은 겁에 질렸고 청년 장교의 잘생긴 얼굴을 간청하듯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상황이 나빠요?
오, 정말로요. 엄마의 말소리가 들렸다. 끔찍해요. 젊은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끔찍해요, 레녹스 부인. 2주 전에 산 쪽으로 가셨어야 했어요. 맴 사이브가 양손을 맞잡고 비틀었다. 오,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한탄했다. 그 바보 같은 저녁 연애에 가려고 남았지 뭐예요. 어쩌자고 어리석게 굴었담. 바로 그때 하인들 숙소가 있는 곳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오자 메리의 엄마는 젊은 장교의 팔을 움켜쥐었고 메리도 그 자리에 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벌 떨었다. 울음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비통해졌다.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일까요? 레녹스 부인이 놀라 말했다. 누가 죽었군요. 어린 장교가 대답했다. 대개 하인들 사이에서 발병했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난 몰랐어요. 맴 사이브가 소리쳤다. 같이 가봐요.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 돌아서서 황급하게 집으로 들어갔다. 그 이후 무시무시한 병고들이 일어났고 메리에게도 그날의 아침의 수상쩍은 분위기를 누군가 설명해 주었다. 콜레라가 걷잡을 수 없이 창궐했고 사람들이 파리처럼 죽어나갔다. 아야는 전날 밤부터 아프기 시작했다. 아야가 결국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오두막의 하인들이 통곡을 한 것이다. 다음 날이 밝기 전에 하인 셋이 더 죽었고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하인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사방에서 공포가 기승을 부렸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죽어갔다. 콜레라가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 모두가 겁에 질려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메리는 자기 방에서 숨은 듯 지냈고 모두에게 잊히고 말았다. 아무도 메리를 떠올리지 않았고 찾지 않았다. 그러더니 메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몇 시간 동안 메리는 울다가 지쳐 잠들기를 반복했다.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밖에 몰랐는데 이따금 기이하고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다. 한 번은 식당 방으로 살며시 가보니 아무도 없었다. 대신 식탁 위에 먹다 남은 음식이 있고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느닷없이 일어섰는지 의자와 접시들이 아무렇게나 뒤로 밀려 있었다. 아이는 과일과 비스킷을 조금 먹었다. 그러다가 목이 말라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와인잔에 와인을 마셨다. 와인이 달콤해서 메리는 그 술이 얼마나 독한지 깨닫지 못했다. 와인을 마시자마자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다. 그래서 메리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았다. 주위 오두막에서 들리는 비명과 사람들이 다급하게 뛰어가는 발소리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와인 때문에 잠이 쏟아진 메리는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어 침대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들었고 오랫동안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메리가 깊이 잠든 몇 시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아이는 울음소리와 사람들이 뭔가를 집으로 들여오고 밖으로 내가는 소리에도 뒤척이지 않고 푹 잤다. 마침내 잠에서 깼지만 메리는 누워 벽만 바라보았다. 집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집이 이렇게 조용한 적은 없었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메리는 모두 콜레라에서 회복되어 소동이 다 끝난 건지 궁금했다. 아야가 죽었으니 이제 누가 자신을 돌봐줄지도 궁금했다.
아마 새 아야가 올 테고 새 아야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을 알 터였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은 이제 지겨웠다. 메리는 아야가 죽었다는데도 울지 않았다. 아이는 마음속에 사랑이 많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정을 느끼지 못했다. 콜레라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울어서 몹시 겁이 났다. 게다가 아무도 메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화도 단단히 났다. 사람들은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어린 여자에게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콜레라에 걸리자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면 누군가는 기억하고 보살펴주러 올 것이라고 메리는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는데 집이 점점 더 조용해졌다. 거친 깔개 위에서 뭔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 나는 곳을 보니 작은 뱀 한 마리가 미끄러지듯 기어가며 보석 같은 눈으로 메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메리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독이 없는 작은 놈이라 메리를 해치지 않을 테고 얼른 방에서 도망치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뱀이 방문 틈으로 스르르 나갔다. 너무 조용하고 이상해. 메리가 말했다. 이 집에 나랑 뱀 말고 아무도 없는 것 같잖아. 바로 다음 순간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베란다에서 소리가 났다. 남자들 발소리였다. 그 남자들은 집으로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소곤댔다. 아무도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거나 누군지 묻지 않았다. 그들이 알아서 문을 열고 방방마다 돌아다니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적막할 수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아리따운 부인이 아이도 있었을 텐데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 아무도 그 애를 본 사람은 없지만. 잠시 후 그 사람들이 메리의 방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메리는 못생기고 화가 잔뜩 나 보였다. 슬슬 배가 고팠고 어처구니 없이 방치되었다는 생각에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방에 제일 먼저 들어온 남자는 예전에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덩치 큰 장교였다. 그 남자는 지치고 힘들어 보였는데 메리를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뒤로 펄쩍 물러날 뻔했다. 바니, 그 남자가 소리쳤다. 여기 아이가 있어. 혼자 있다고. 이런 집에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대체 이 아이는 누구지? 나는 메리 레녹스예요. 아이가 몸을 곧게 펴며 말했다. 메리는 아버지의 집을 이런 집이라고 부르다니 무척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려있는 동안 나는 잠을 잤어요. 그리고 방금 일어났어요.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거죠? 아무도 못 봤다는 바로 그 아이잖아. 그 남자가 동료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 이 아이를 까맣게 잊었어. 왜 나를 잊었어요? 메리가 발을 쿵쿵 구르며 말했다. 왜 아무도 오지 않아요? 반이라고 불린 젊은 남자는 몹시 슬픈 표정으로 메리를 보았다. 메리는 반이가 눈물을 참으려는 듯 눈을 찡그리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가여운 아이, 반이가 말했다. 내게 올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 메리는 아빠도 엄마도 떠났다는 사실을, 그날 밤 부모는 숨을 거두어 사람들의 시신을 내갔고 몇 안 되는 살아남은 하인들은
아무도 집에 아가씨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도 못한 채 최대한 빨리 그 집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묘하고 갑작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집안이 그토록 고요했던 것이다. 정말로 그 집에는 메리와 뱀 한 마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고집불통 메리 아가씨. 메리는 먼 발치에서 엄마를 바라보는 걸 좋아했고 엄마가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에 대해 거의 몰랐기 때문에 메리가 엄마를 사랑하거나 엄마가 죽은 후 보고 싶어 하리라 기대할 사람은 없었다. 실제로 메리는 엄마를 전혀 그리워하지 않았다. 게다가 자신밖에 모르는 아이였기에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만 생각했다. 메리가 나이가 더 들었다면 천혜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에 몹시 충격을 받고 괴로워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어렸다. 메리는 태어난 후로 줄곧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그러리라 여겼다. 메리가 궁금해한 것은 자신이 좋은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 그 사람들이 메리에게 공손하게 대해주고 아야와 다른 원주민 하인들이 했듯 마음대로 하게 해줄지 여부뿐이었다. 메리는 집을 떠나 처음 지내게 된 영국인 목사집에서 계속 지내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영국인 목사의 집은 가난했고 메리 또래 아이가 5이나 되었다. 그 아이들은 모두 허름한 옷을 입고 언제나 아웅다웅 다투며 서로의 장난감을 빼앗았다. 메리는 지저분한 목사관이 지긋지긋했고 목사의 가족에게도 어찌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 집에 온 지 하루 이틀 만에 아이들은 아무도 메리와 놀려고 하지 않았다. 둘째 날 아이들은 메리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메리는 별명에 불같이 화를 냈다. 그 별명을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은 베질이었다. 베질은 고집스럽게 빛나는 푸른 눈에 코가 위로 들린 남자이로 메리는 그 아이가 싫었다. 메리는 콜레라가 시작된 그날처럼 나무 아래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정원을 만들려고 흙무더기를 여러 개 쌓았고 오솔길을 만드는 중이었다. 그때 베질이 다가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켜보던 베질은 그 놀이가 꽤 재미있어 보여 갑자기 훈수를 두었다. 저기에 돌들을 세워서 바위 정원처럼 만들면 어때? 베질이 말했다. 저기 한가운데 말이야. 그러더니 몸을 숙이고 그곳을 가리켰다. 저리 가. 메리가 소리쳤다. 나는 남자애들이 싫어. 가란 말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베질은 화가 난 것 같더니 이내 메리를 놀리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늘 여자 형제들을 놀렸다. 베질은 메리 주위를 춤을 추며 돌면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웃으며 노래를 불렀다. 고집불통 메리 아가씨, 정원은 잘 자라나요? 하얀 방울꽃들과 조가비들과 금자나들이 쪼르르 늘어서 있지. 베질은 다른 형제들이 듣고 웃음을 터뜨릴 때까지 노래를 불렀다. 메리가 화를 내면 낼수록 아이들은 더 열심히 고집불통 메리 아가씨를 불렀다. 그 후로는 메리가 그 집에서 지내는 동안 아이들끼리 메리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 메리에게 말을 걸 때도 고집불통 메리 아가씨라고 불렀다. 너를 집으로 보낼 거래. 베질이 메리에게 말했다. 이번 주말에 그래서 우리는 속이 후련해. 나도 마찬가지야. 메리가 대꾸했다. 집이 어딘데?
얘는 집이 어딘지도 모른대. 베질이 7살짜리가 지을 만한 경멸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어디긴 어디야. 영국이지. 우리 할머니도 영국에 사셔. 작년에 메이벨 누나가 그곳으로 갔지. 너는 내 할머니 집으로 가지 않아? 너는 할머니가 없으니까 내 고모부의 집으로 가게 될 거야. 이름이 아치볼드 크레이븐이라더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메리가 딱 잘라 말했다. 내가 모른다는 거 알아. 베질이 대답했다. 내가 뭘 알겠니? 여자애들은 원래 아무것도 몰라. 아빠와 엄마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 그 사람은 시골에 있는 무지무지 크고 오래된 외딴 집에서 살아.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지. 그 사람은 성질이 고약해서 아무도 곁에 오게 하지 않아. 곁에 오게 해줘도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지 않을 거야. 내 고모부는 곱사등인데다가 끔찍한 사람이니까. 내 말 안 믿어. 메리가 말했다. 그러고는 획 돌아서서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그런 이야기는 더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메리는 베질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생각했다. 그날 밤 크로포드 부인이 며칠 후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메리의 고모부 아치볼드 크레이븐 씨가 사는 미슬스웨이트 장원에 가게 될 거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메리가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고집스럽게 관심을 보이지 않자 목사 부부는 메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메리를 따뜻하게 대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크로포드 부인이 입을 맞추려고 할 때마다 메리는 얼굴을 획 돌렸고 크로포드 씨가 어깨를 토닥여줄 때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메리는 정말 못생긴 아이예요. 후에 크로포드 부인이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예쁘장했는데 행동거지도 그렇게 참할 수가 없었죠. 난 메리만큼 정이 안 가는 아이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고집불통 메리 아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애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누구라도 그럴 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그 예쁘장한 얼굴과 예의 바른 태도로 아이 방을 더 자주 찾았다면 메리도 착한 행동거지를 배웠을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 아름답던 그 사람은 죽고 없는데 그 부인에게 딸이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조차 거의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요. 그의 어머니는 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크로포드 부인이 한숨을 쉬었다. 메리의 아야가 죽고 나서는 아무도 그 어린 것을 떠올리지도 않았어요. 텅 빈 저택에 아이만 혼자 두고 하인들이 몽땅 도망쳤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맥구르 대령이 방문을 열었다가 그 애가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기절초풍을 했다잖아요. 메리는 어느 장교 부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영국으로 머나먼 항해를 올랐다. 그 장교 부인은 기숙사에서 자기 아이들을 맡기러 가는 길이었다. 그 부인은 자기 어린 딸과 아들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서 런던에 도착한 후 아치볼드 크레이븐 씨가 메리를 맞으러 보낸 여자에게 메리를 데려다주고 나자 기뻤다. 메리를 데리러 온 여자는 미슬스웨이트 장원의 가정부로 메들루 부인이라고 했다. 다부진 체격에 볼이 발그레하고 까만 눈이 날카로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진한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가장자리에 흑요석 술이 달린 까만 비단 망토를 둘렀으며 검은 보닛을 쓰고 있었다. 그 보닛에는 보라색 벨벳으로 만든 꽃장식들이 튀어나올 듯 달렸는데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흔들렸다. 메리는
메들록 부인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메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메들록 부인도 메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 세상에 저렇게 볼품없이 생긴 아이일 줄이야. 메들록 부인이 말했다. 듣자하니 애 어머니가 그렇게 미인이었다던데 어머니 미모를 별로 물려받지 못했나 봐요, 부인. 그렇죠? 자라면서 예뻐질지도 몰라요. 장교의 부인이 사람 좋게 대답했다. 지금은 얼굴빛이 누렇지만 더 밝아지고 표정이 좋아지면 이목구비는 꽤 예쁘장하잖아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많이 바뀌죠. 저 애는 아주 많이 바뀌어야 할 거예요. 메들록 부인이 말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미슬 스웨이트는 아이들이 잘 자랄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대화를 메리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호텔에 도착한 후 메리는 그들과 조금 떨어져 창가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나가는 합승마차와 이륜마차, 행인들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려서 메리는 어느새 고모부와 고모부의 저택이 몹시 궁금해졌다. 어떤 곳일까? 고모부는 어떤 사람일까? 곱사등이는 뭐지? 인도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메리는 곱사등이를 본 적이 없었다. 아야도 없이 다른 사람들 집에 얹혀 살게 된 이후 메리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타기 시작했고 전에는 하지 않던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메리는 왜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조차 자신은 누구의 가족도 아닌 것 같았는지 의아했다. 다른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이들처럼 보였지만 메리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어린 딸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리에게는 하인들이 있었고 음식과 옷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메리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 메리는 자기 성격이 고약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몰랐다. 메리는 자신이 그런 아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종종 메리는 다른 사람들이 고약하다고 생각했지만 고약한 쪽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메리는 불그레하고 평범한 얼굴에 얌전하지만 예쁜 보닛을 쓴 메들록 부인이 지금까지 본 가장 싫은 사람이라 생각했다. 이튿날 메들록 부인과 함께 요크셔로 출발할 때 메리는 기차역으로 들어가 열차로 가는 동안 고개를 곧게 들고 최대한 메들록 부인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걸었다. 부인의 아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 사람의 어린 딸로 여길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메리는 화가 치밀었으리라. 하지만 메들록 부인은 메리와 메리의 속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부인은 어린 사람들의 허튼 짓은 절대 참지 않는 부류의 여자였다. 적어도 남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메들록 부인은 언니인 마리아의 딸이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 런던에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미슬 스웨이트 장원의 가정부는 편하고 월급도 넉넉히 받는 자리였다. 이 일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아치볼드 크레이븐 씨가 시키는 일을 냉큼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반문조차 하지 않았다. 레녹스 대령 부부가 콜레라로 죽었다는군. 크레이븐 씨가 냉담한 말투로 짧게 말했다. 레녹스 대령은 내 아내의 형제였고 나는 그 부부 딸의 후견인이네. 그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와야 해. 런던으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게. 그래서 메들록 부인은 작은 여행 가방에 짐을 싸서 런던으로 길을 떠났다.
객차의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메리는 뚱하고 짜증이 난 듯 보였다. 읽을 것도 볼 것도 없어서 검은 장갑을 낀 여인 손은 다리 위에 포개놓은 채였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으니 누릿깨한 얼굴이 더 누래 보였다. 윤기 없는 연한색 머리카락은 검은색 크레이프 천으로 만든 모자 아래로 힘없이 흘러내렸다.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는 내 평생 처음 봤네. 메들록 부인이 생각했다. 꼼짝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아이도 처음 보았다. 마침내 메리를 지켜보는 것도 지겨워지자 메들록 부인은 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곳에 대해 뭐라도 아가씨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편이 좋겠군요. 메들록 부인이 말했다. 고모부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없어. 메리가 대답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분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응. 메리가 인상을 찡그리며 말했다. 부모님이 특별히 어떤 일에 대해서든 메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다는 사실이 기억났기 때문에 메리는 절로 인상이 구겨졌다. 그들은 특별한 일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메들록 부인은 메리의 아무 반응이 없는 기묘한 표정을 빤히 바라보며 투덜거렸다. 그래서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아가씨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미리 해드려야겠군요.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말이죠. 지금 아가씨가 가는 곳은 아주 묘한 곳이랍니다. 메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메들록 부인은 메리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자 당혹스러운 모양이었다. 하지만 숨을 한 번 쉰 후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택이 우울해 보일 정도로 웅장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도 크레이븐 씨는 나름대로 저택을 자랑스러워 하시죠. 물론 꽤나 우울한 분위기지만요. 저택은 무려 600년이나 되었고 황무지의 가장자리에 서 있어요. 저택에는 방이 100개 가까이 된답니다. 물론 대부분 문을 꼭 닫고 자물쇠를 채워뒀지요. 저택에는 그림이며 훌륭한 고가구들이 있어요. 몇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물건들도 있답니다. 저택 주위에는 넓은 영지가 펼쳐지죠. 그리고 몇 개나 되는 정원과 땅에 닿을 정도로 가지가 늘어진 나무들도 있어요. 어떤 나무들은 그래요. 메들록 부인은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숨을 돌렸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는 불쑥 말을 끝냈다. 메리는 자기도 모르는 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도와 완전히 딴판이었고 낯선 것이 아이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메리는 호기심이 생긴 티를 내고 싶지 않았다. 그 점이 무례하고 기분 나쁜 메리의 태도 중 하나였다. 메리는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메들록 부인이 말문을 열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해. 메리가 대답했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 대답에 메들록 부인이 잠시 웃더니 말했다. 어휴, 아가씨는 꼭 할머니 같아요. 관심이 생기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잖아. 메리가 말했다. 내가 관심이 있든 말든. 그렇다면 아가씨는 그곳에 잘 맞겠어요. 메들록 부인이 말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아가씨를 미슬스웨이트 장원에서 데리고 있는 편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라고 여기신 게 아니라면 주인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나는
몰라요. 그분은 아가씨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불을 보듯 확실해요. 그분은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으시죠. 바로 그때 메들록 부인이 문득 뭔가가 기억난 듯 말을 멈췄다. 그분은 등이 굽었답니다. 메들록 부인이 말했다. 그래서 성격이 비뚤어졌어요. 젊었을 때도 늘 뚱한 성격이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많은 재산과 으리으리한 저택이 아무 쓸모도 없었지요. 관심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도 메리의 시선이 메들록 부인에게 향했다. 메리는 등이 곱은 사람이 결혼을 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약간 놀랐다. 메들록 부인은 메리의 반응을 보았다. 그러고는 수다를 좋아했기 때문에 더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쨌든 이것도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었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비밀의 화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